이제는 우리 337조 6조부터요 금융 파트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인데 일단 금융의 분류를 먼저 보고 진도를 나갈 건데요. 한 두 바닥 정도 넘겨볼까요? 340쪽에 여러 차례 말하지만 제가 건너뛰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루는 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340쪽에 보면 금융을 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분금융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름에 딱 답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게 우리 금융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자금, 융통. 한마디로 뭐죠? 돈을 빌린다. 융통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분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본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요. 만약에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이 있어. 그러면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받아요. 느낌 아시겠죠? 즉, 투자를 유치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는 주식회사는 일간 기업도 마찬가지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그냥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을 다시 어떻게 하죠?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죠. 이윤을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금융은 뭐냐라는 거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은행에 대출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저당 대출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경영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얘는 은행에다 꼬박꼬박 이자를 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사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빌린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자 갚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구조가 둘 다 여기에는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해요. 지분금융, 빌린 돈에 이자를 갚아요. 부채금융.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어려우냐면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은 부동산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기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는 다음 주하고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이게 왜 지분금융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신탁 정서에 의해서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신탁 등기 배운 거 있다 그죠? 그거 대출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뭐죠? 저당 대출을 많이 하지. 이건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혹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신탁 정서에 대한 대출 또는 자산담보증권 ABS 또는 주택담보증권 MBS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 얘는 좀 이따 공부를 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설명하기 애매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윤을 배당하는 구조.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냐? 섞어놓고 지분금융의 부채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 340쪽에 볼게요. 중간에 니은 지분금융 부채금 밑에 A 밑줄 긋습니다. 지분금융 밑줄.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밑줄.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닌 법인이 지분권을 판매. 그게 주식 발행 투자금 요거 말하는 겁니다. 네모칸 안에 부동산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밑줄. 요 세 개를 좀 암기를 해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거 오늘 또는 다음 수업을 통해서 요게 뭔지 대부분 해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 밑줄. 저당을 설정한다는 거기에 제가 이게 지금 저당 대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채, 요게 지금 두 가지 제가 말한 요겁니다. 그 다음 네모칸 안에 봅니다. 저당금융과 신탁정서에 대한 대출, 신탁정서 금융, 부동산 상환 사채, ABS 같은 자산 유동화증권, 그 다음에 MBS 같은 MBB 같은 MBS 이런 주택담보증권, 채권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담보부 기업엄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다 부채금융 돈을 빌리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면서 다루겠다. 원리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은근히 시험 잘 나옵니다. 2, 3년 한 번씩 나와요. 섞어놓고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재작년에 요 둘의 섞기를 다 가지고 있는 메자닌 금융이 재작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주 나오니까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341쪽에 보니까 재작년에 32의 부채금융 문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집에서 복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집에서 복습하고 있나요, 잘? 괜한 걸 물어봤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좀만 지나면 잊어먹어요.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제가 밑줄 그어주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341쪽에 문제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푸는 거 그게 복습이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답지 가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나쁜 행동 하지 마세요.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나 끝. 막 답지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이 만약에 대부분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미 기출문제 적응이 돼 있어요. 여러분 눈에 익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막 가리고 해서 그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보고 답 보고 얘가 뭐냐, 기출문제를 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유형으로는 이해를 하면 내가 대비를 하면 돼요. 왜? 다음에도 그런 형태로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느낌. 자, 이제 한 가지를 했고 또 앞으로 두 가지를 일반 금융에서 할 건데요. 그게 뭐냐, 좀 교재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신나게 우리 넘어가서 346쪽으로 할 거예요. 346쪽에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금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고정금리라고 말해요. 고정 이자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변해요. 그게 뭐냐면은 변동금리예요. 이걸 변동 이자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게 고정금리가 어떤 거고 변동금리 어떤 건지를 배워 나갈 건데, 고정금리는 금리가 하면 딱 정해지잖아요. 중간에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에 대출했어요. 대출했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고정금리 만약에 5%로 대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계속 여러분 이자율은 몇 프로죠? 10%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금리가 올랐게 내렸게?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뉴스를 한 번 보면 나오잖아. 금리 올랐죠? 올랐더라도 나는 이자 몇 프로 주죠? 5%. 그게 고정금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는 우리 같은 돈을 빌린 자입자에게 유리해요. 그 이유가 뭐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난 은행에 몇 프로 주면 돼요? 5%. 나머지 이익 손해는 은행이 지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돌려서 말하면 은행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입자, 대출자라고 말합니다. 대출 기간이 뭐냐? 손해라는 거예요. 왜 손해냐?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손해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내가 5% 대출했는데 금리가 10% 올랐어요. 2배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2006년도에 미국발 그 금융위기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8.9%, 9%대까지 올랐어요. 금리, 대출금리가. 작년 뭐 3, 4% 하던 게 9%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금리가. 그렇더라 그래도 나는 이자 몇 프로 내죠? 5%. 그러니까 대출자 은행은 손해잖아. 왜? 오른 위험을 지가 부담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대출자 은행은 고정금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뭘 좋아해요? 변동금리를 좋아합니다. 변동금리는 뭐냐?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해요. 자, 예를 들게요. 처음 대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4%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금 만약에 금리가 6% 올라가잖아. 나는 은행 이자 6% 내야 돼. 그러다가 또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설명할 때는 올 봄쯤 전후로 금리가 내려온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좀 떨어졌어. 5%. 그럼 나 5% 내는 거야. 즉 금리 오르막 내리막을 내가 돈을 다 갚아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게 뭐냐? 고정금리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겠죠. 올라가든 말든 5% 좀 끝이잖아. 그런데 지금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요거니까.
변동금리니까 내가 옛날에 내던 것보다 돈을 이자를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자입자가 손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변동금리는 뭐냐 하면은 자입자가 빌린 우리가 손해라는 거죠. 손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냐? 자입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지금 했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금리가 2배일지 3배일지 알아 몰라요? 몰라. 여러분이 지금 5억을 대출한다 봅시다. 지금 금리는 4%야. 그런데 변동금리인데 5년 있다가 금리가 몇 배를 뜰지 모르겠죠. 나는 지금 4%지만 5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이 금리가 2배로 될 수도 있다. 왜? 자입자를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고정금리는 우리에게 이득이고 변동금리는 은행의 이득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1번, 2번 이렇게 대출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출기관 은행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왜? 위험을 지가 부담안하고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지분이에요. 이걸 다양하게 말을 돌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장래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자가 이득이다. 자입자가 이렇게 나와. 이걸 외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면 인플레 되면 금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내가 변동금리는 이자를 올려내야 되잖아. 그죠? 자입자가 손해죠. 근데 대출자는 손해가 아니죠. 위험 자기 부담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자입자가 손해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거는 은행과 돈을 빌리는 은행 대출기관과 돈을 빌리는 자입자의 거래예요. 한 사람이 좀 이득을 보면 한 사람 좀 손해를 봐야 되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 누가 이득인지. 아시겠죠? 곰곰이 생각하면 누가 이득인지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고정금리는 은행이 손해, 변동금리는 우리가 손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회사에 나타나는지를 볼 건데요. 먼저 왜 은행이 대출기관의 손해인지를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5%로 대출했습니다. 몇 년도에? 2020년에. 그런데 지금 2023년에 금리가 이거 뭐냐? 시장금리가 이자율이 7%로 뛰었어요. 7%. 자, 그럼 나는 계속 이자 몇 프로 주고 있죠, 지금? 고정금리니까 5%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출하는 친구들은 이자 몇 프로 내야 돼요? 7%. 나는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 은행이라는 얘기에서 대출자라 말하겠죠? 대출자는 수익성이 줄어들어요. 돈이 안 되는 거라.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금리 7% 뿌리면 예금금리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차익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돈이 안 되는 거야. 7% 받아야 돈이 되는데 5% 받으면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장금리가 3%로 내려옵니다. 3%? 그러면 나는 이자 몇 프로 내고 있죠, 지금? 5%. 지금부터 대출하는 친구는 얼마 이자? 3%. 그러면 은행은 나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대출하면 3%밖에 못 받는데 나한테는 몇 프로 받아요? 5%.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 은행에 엎어버린다 그게 아니고 은행에 가가지고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 내요. 그럼 나 이때부터 이자 몇 프로 내죠? 그렇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손해고 내려오면 갚아비고. 왜? 차입자는 언제나 경제 판단을 그렇게 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갚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을 낸다 이 말이에요. 조기 상환. 이 처음 대출을 갚아버리고 요 3%로 신규로 대출해버리는 거지. 그래 보니까 5% 못 받고 3%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내려가면 본전이고 올라가면 손해고. 그러니까 은행은 이게 싫은 거라. 그래서 은행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한 전부 다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고정금리 있는데요. 대부분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정부 보증이 대부분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안 합니다. 대부분의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은 요거보다 요걸 좋아해요.
그래서 변동금리 아닌 고정금리로 변동금리로 대출하는데 변동금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얘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져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뭐냐?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 해서 은행의 원가에 해당돼요. 은행의 원가에 해당되고 가산금리가 뭐냐? 은행의 마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현재 금리가 4%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2고 가산금리가 2.8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몇 프로 받는 거죠? 4% 받아요. 그리고 이걸 은행은 이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해왔죠? 은행은 돈이 많지만 무조건 돈이 많은 게 어디서 돈을 땡겨왔어요. 예금자로부터 돈을 가져옵니다. 아셨죠? 예금자한테 돈을 받고 이자를 1.2%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이 기준금리라 쓸게요. 그냥 예금금리 평균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계산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금리의 평균의 성격도 있으면서 콜금리 모든 걸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한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아니 그럼 그냥 간단하게 예금 평균 하면 되는데 예금 평균이 은행마다 예금 이자가 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적금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균을 내고 거기다 몇 가지 지수를 계산해서 계산을 그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은행이 돈을 빌려서 가져오는 돈의 이자, 예금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냥 가장 중추적인 게 그거예요. 예금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예치해서 1.2% 이자 주고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4% 받고 그래서 은행 마진은 몇 프로죠? 2.8%.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다가 6%로 이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여기는 가산금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산금리는 똑같는데 이거는 변하잖아요. 기준금리가 얼마로 변하냐면 3.2로 변해버린 거야. 이게 왜 기준금리 올라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금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어떤 인플레라든지 경제 그 전쟁 따른 이런 거에 따른 미국의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극심해요. 작년 말에 특히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는 예금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그러면 예금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모든 경제 판단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라가면 예금금리라든지 국공채 수익률 전부 이게 연동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채권 투자 수익률 또는 미국에 있는 은행 이자 수익이 높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올려야 이걸 빠져나갈 맞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안에서 몇 달 안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어차피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리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은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 보면은 기준금리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은행은 빌려준 나한테는 무조건 2.8%를 먹어. 이거 먹는 거예요. 요거는 은행의 그 마진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해서 무조건 2.8%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금리가 올라갈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린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게 그 느낌이에요. 예금금리 대출금 우리 주유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유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주유소 기름을 빨리 올리는데 유가 안정돼서 어떻게 천천히 내죠 이놈들이.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대출금리 빨리 올렸는데 예금금리는 이거 떨어지면 이거 내려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내린 거. 그러니까 예대 마진 차이가 커져버린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마디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해요. 그런데 가산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가 변한다. 아시겠죠? 가산금리는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기준이 그냥 고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매일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3, 4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3개월 동안은 이 기준금리가 모든 경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모든 경제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1.2%면 요거에 따른 예금금리를 예상하고 요거에 따라서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요거에 따라서 또 뭐 예를 들어서 국공채 수익률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이렇게 변하면 여기에 맞춰서 국공채 수익률을 정하고 그 경제가 따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 아셨죠? 그래서 요게 변하면서 금리가 변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만 딱 보는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초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금리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올리면 되죠. 그런데 고정금리는 중간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초기 금리는 이게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볼 거예요. 346쪽에 볼게요. 346쪽에 보시면 자, 가로 이번에 고정 이자율 저당 보셨죠? 밑줄. 자, 동그라미 1,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볼 거면 다음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껏 봅니다. 이자율과 대출은 오른쪽에 밑줄입니다. 대출자 은행입니다. 대출자 저금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밑줄. 그게 요걸 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딱 정확하게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해를 딱 명확하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걸 돌려 까게 하고 있어 지금. 표현을 이 교재가 좀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대출 기간은 위험을 부담함으로 손해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나중에 보고 한 바닥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344쪽에 밑에 쪽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거 좀 볼게요. 조기 상환 위험 가로 3번에 있죠? 조기 상환 위험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율보다 클 때 발생한다 밑줄. 이것도 자, 예제 설명한 겁니다. 자, 현재 저당 이자율이 몇 프로? 5%인데 시장 금리가 3%로 시장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조기 상환 위험이. 지금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죠? 즉 이거는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율보다 높다는 말은 시장 금리가 낮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장금리 낮으면 조기상환은 우리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시장에 가격이 내려오면 조기 산다. 시장에 가격이 내려오면 조기 산다. 외웠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시장에 가격이 내려오면 조기 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그 대출자 요거는 지금 교재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어디 보느냐면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351쪽으로 갈 거예요. 351쪽에 가로 이번에 변동 이자율 저당 밑줄 기억입니다. 밑줄 고정 이자율 저당의 경우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자입자는 이익을 보지만 대출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제가 설명한 게 요거였어요. 따라서 인플레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터 일부를 대출자는 자입자에 전가하기 위해 변동 이자율을 고안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을 지금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한 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여러분 기억 지문을 이해한 이 기억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결론.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그럼 대출자 은행은 좋다 싫다? 싫다. 그래서 이 고정금리는 자기가 위험 부담해야 되는 은행이 싫으니까 대출자 은행은 고정금리보다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금리 변동 위험을 자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기억 밑줄 끈 게 그거예요. 계속 제가 중요하다 설명 고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집니다. 제가 말했던 거 이해가 적절하게 되면 곰곰이 누가 이익 손해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끝에 공식이 밑줄 긋습니다. 네모안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밑줄. 자, 요거 말하는 거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밑에 리얼 기준금리 밑줄, 미엄 가상금리 밑줄. 그래서 기준금리 가상금리 설명했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공부할 주제인 첫 번째 주제 금융의 분류, 두 번째 주제 이자율. 자, 세 번째 주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넘기셔서 346쪽으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오히려 이제는 뭐냐, 자, 고정금리를 했을 때 돈을 빌렸어요. 고정금리로 돈을 은행에 갚아야 되겠죠. 갚을 때 어떻게 갚느냐 이런 겁니다.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금 내고 이자만 갚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원금이자 다 갚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원금이자를 다 갚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원금이자를 다 갚을 때 상환하는 방법, 이게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하는 게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요거 좀 익숙해지면 좀 공부하기 좀 수월하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점정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부터 교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점정식 상환 방식. 이걸 물론 이론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가정 예를 들어서 수치를 해서 가정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겠죠? 빌렸는데 안 갚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걸 조건이 뭐냐? 10년 동안 갚습니다. 은행 이자율은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갚고 두 번째 갚고 세 번째 갚고 몇 년 갚아야 돼요? 10년 갚아야 돼요. 그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떻게 갚을 거냐면 먼저 원금이 얼마 가고 이자 얼마 가고 둘 더한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면 계산 문제예요. 자, 첫째 볼게요. 원금은 1억 나누기 10년 합니다. 그러면 원금은 1년에 얼마씩 갚으면 될까요? 1,000만 원씩 갚으면 되겠죠? 1억 나누기 10년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금 1,000만 원, 두 번째 원금 1,000만 원, 세 번째 원금 1,000만 원.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금액이 어떤 거죠? 계속 일정하죠. 그죠? 원금이 일정하다, 균등하다.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자, 이자를 보도록 할까요? 이자 한번 봅시다. 이자. 첫해 이자는 1억에다가 5%를 곱합니다. 그럼 첫해 이자 얼마 될까요? 500이죠. 계산기 꺼내지 말고 그냥 1억 5%하면 500 나옵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됐습니다. 또 500이냐? 안 해요. 왜 하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빌린 돈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고 빌린 돈에 곱하는 게 아니고 잔금에다가 곱해요. 잔금에다가. 융자 잔금.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아까 1,000만 원 갚았잖아. 첫해. 빼면 얼마 남았게? 그렇죠. 9천에 5% 계산해요. 9, 그렇죠. 두 번째 이자가 450이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1억에다가 1,000 얼마 갚았게? 2,000 갚았죠. 남아있는 돈 얼마죠? 8,000. 8,000에 5% 계산하면 얼마 되죠? 그러니까 요 이자는 많았다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고 있죠.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 이자는. 그러면 합계. 원금이자 합계. 첫해 얼마 갚죠? 1,500. 두 번째 얼마 갚죠? 1,450. 세 번째 얼마죠? 1,400. 이렇게 갚아 나가죠. 그러면 원리금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잖아. 시험 문제 여기에 원금은 어떠하다? 일정하다. 이자는 어떠하다? 감소한다. 원리금 어떠하다? 감소하다.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론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되냐? 3년째 이자는 얼마입니까? 3년째 상환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계산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너무 이론 계산을 복잡하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재는 346쪽인데 그냥 펼쳐놓고 거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금 균등. 오, 쉽네. 원금은 어떠하다? 일정하다. 이자는 감소. 원리금도 감소.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론 문제 그걸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을 볼 거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빌린 돈 1억 똑같아요. 1억 똑같는데 여기에서 10년 이자 갚아나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자율이 5%일 때 우리 뭘 계산하느냐 하면은 저당 상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쌤 이걸 내가 계산합니까? 안 해도 돼.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기 때문에 계산했었어요. 집에서.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10년 5%의 저당 상수를 계산하면 0.128 어쩌고저쩌고 나가요. 계속. 그래? 하여튼 그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0.1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너무 숫자가 힘들면 나 힘들잖아. 그래서 0.13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저당 0.13을 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갚을 때 1년에 1,300, 1,300, 1,400, 10년을 갚으면 돈을 다 갚은 거다. 1,300, 이건 어떻게 구성되느냐? 원금, 이자, 둘 합한 원리금이 되는데 원리금이 첫 해 얼마냐? 1,300. 두 번째 얼마다? 1,300. 세 번째 얼마? 이렇게 갚하는 거야. 얘는 뭐냐? 원리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죠? 그죠? 원리금 일정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원리금이 지금 첫 해가 1,300이에요. 그 중에는 원금이자 합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해 이자는 아주 쉬워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빌린 돈 얼마? 1억. 이자 몇 프로? 5%. 그래서 500 똑같아요. 그러면 합해서 원리금이잖아요. 그럼 원금은 얼마일까요? 빼니까 800이 되겠죠? 대략. 자, 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두 번째도 원금이자 합한 금이 1,300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이자가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진지 볼게요. 빌린 돈 얼마죠? 1억인데 첫 해 얼마 갚았죠? 800. 그럼 얼마 남았게? 9,200. 9,200. 요거에다가 지금 몇 프로냐? 아까 요거 이자 5% 계산합니다. 그럼 59, 45에다가 5, 20에서 이자가 4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둘 더해서 1,300이 숫자만 나오면 기분 나빠지가지고 그 계산하라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느낌만 하면 돼.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지. 지금은 계산 문제 초점이 안 해요. 계산하라. 우리 이거 계산하라면 시험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얘는 풀어도 되는데 계산 문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수업하는 조정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제가 말을 해야 되는가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합해서 1,300이 나올 거니까 원금이 뭐냐? 84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나마나 이자는 자 원금은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죠? 원금은 어떻게 되겠죠? 증가하겠죠. 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죠? 감소할 것 같죠? 자,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런데 안에 원리금 안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잖아.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원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이자의 비중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 문제는 나오면 풀지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정식 사한 방식은 이름에 답이 있죠. 점점 증가한단 말이겠죠? 점점 증가. 이렇게 마시겠죠? 말 그대로. 즉, 뭐가? 원리금이 점점 증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개를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거 빼고 원리금 볼게요. 원리금 보니까 얘는 처음에 나왔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죠. 얘는 원리금이 계속 어떠 하죠? 얘는 원리금이 처음에 작았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는 이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런데 가장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가장 대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도 이 방법으로 대출해요. 대부분. 그리고 또는 자동차 할부 이 방법입니다. 제가 자동차 할부를 하면 매월 갚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도 좀 하고 할부도 하고 이야기를 잘했긴데 내 돈만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었구나. 다음부터 이런 농담 많이 하지. 자, 346쪽에 볼게요. 346쪽에 쭉 봅니다. 가로번에 고정이자율 저당의 유형 봤죠? 자, 동그라미 1번 원금 균등 상환 밑줄. 자, 뭐라는 거냐?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1기억 밑줄 긋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지불하는 원금액이 동일한 저당이다. 요거죠. 원금이 동일하다 이거죠. 요거 이연 이자 지불액 원금이 줄어에 따라 매기간 조금씩 줄어들며 이자는 감소 줄어들며 계속 결과적으로 원리금 납부액은 뭐죠? 요것도 감소. 원리금 납부액과 대출액은 선형 점점 선 모양 그리면서 하락한다 감소한다 이 뜻이죠. 복잡하게 말했지만 지금 말한 게 요거죠.
원금은 어떠하다? 일정 균등하다. 이자는 감소한다. 원리금도 감소한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줄 그은 게. 아시겠죠? 지금 정리한 걸 교재에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밑줄. 여기입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거 이야기했고요. 밑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은 매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균등한 저당이다. 이거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걸 우리는 원리금이라고 말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 밑줄. 매기간 저당 지불액은 저당 대북에서 저당 상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0.1 계산했던 겁니다. 니은 초기에는 원리금 중 이자 비중이 많지만 후기는 원금 상환의 비중이 커진다. 여기서는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많지만 이자 비중은 점점 어떠하고 감소하고 원금 비중은 점점 증가한다.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하는데 명확하게 원금 비중은 증가하고 이자 비중은 감소,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교재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명확하게.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은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원금이 증가한다. 아니 돈을 갚았는데 원금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세팅 금액은 똑같은 데서 원금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그죠? 근데 이걸 시험장에 착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349쪽에 봅니다. 4번 중간에 있죠. 점정상환 방식 밑줄 T끝 밑줄 긋습니다. 점정상환 방식 목적은 표준적 대출에서보다 초기 상환불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대출이 작지만 뒤에 많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얼 밑줄. 따라서 다음부터 점정상환 방식은 최초불이익이 낮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부부에게 보다 적합하며 주택 예정 보유기간이 짧은 예정이 길면 이자가 많아서 힘들어서 안 돼요. 기간이 짧고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시고 350쪽에 미음.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의 상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만 밑줄. 부의 상환이 뭐냐?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첫 해 이자가 얼마 나가야 되죠? 첫 해 500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점정식에서 이자를 300만 냈어. 첫 해 이자를 다 냈다 못 냈다? 다 못 냈죠. 그럼 이자 얼마 못 냈죠? 200만 원. 200만 원만큼 원금에 달라붙어 버려요. 빌린 돈은 1억인데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가 되죠? 1억 200이 돼버려요. 그게 부의 상환이에요. 아시겠죠? 읽어보면 그런 설명입니다. 점정상환은 초기 상환불이익이 너무 할인해주면 부의상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바닥 앞으로 돌아가시가지고 교재는 좀 책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348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이제 지우고요. 자, 제가 아주 중요한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표를 그릴 건데 이 표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348쪽의 중간에 보니까 동그라미에서 한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자, 뭐냐, 얘와 얘를 비교했는데 이거 세 개 다 비교해야 돼. 세 개 다. 그런데 교재는 둘만 비교해 놨거든요. 세 개 다 비교하는 걸로 지금 표를 만들 거예요. 우리 교재에 그래프가 여러 개 있어요. 교재는 그래프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안 돼요. 대신에 여러분은 348쪽에 제가 그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 이거는 원리금 상환액을 표현 나타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교재 348쪽에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 적으시면 됩니다. 348쪽 요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요 교재 왼쪽 기팅에다가 이거는 이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 자, 봅시다. 이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에는 많았죠. 제일 많죠. 뒤로 와서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죠.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많으나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요걸 요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원금 균등이었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어떠 하죠? 일정하죠. 요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일 대단한 게 아니고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아셨죠? 그 다음에 점정식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점정식입니다. 점정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에는 작으나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되고 요 얘기요. 여러분은 지금 그린 요 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표를 그러니까 책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데 이 그래프는 다 쓸모없어요. 이거 해석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손도 못 대요.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건 누구를 주지 말고 요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제가 밑에다 한 두 개를 더 적을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요거는 뭐냐?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 원리금, 그 다음이 점정식이죠. 이해하시겠나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원금 균등은 처음에 1,500이잖아.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1,300이잖아. 그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게. 즉, 요거 1,500, 1,300, 300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숫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요렇게 적습니다.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이걸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그거 적은 거예요. 요게 제일 크죠? 뭐냐?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요거 뭐냐?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점정식이에요. 요거. 선생님, 요걸 왜 적습니까? 우리 교재를 볼게요. 요게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재가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교재 중간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볼게요. 3번의 기억 보세요. 초기의 저당 지불액 봤나요? 초기의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의 원리금 상환이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제가 뭐 적었죠? 초기의 뭐라 적었죠? 원리금 상환액. 자, 거기 봅니다. 원금 균등. 그 다음에 뭐죠? 원리금 균등. 요 놈을 빼놓은 거예요, 요 놈을. 그래서 이걸 적은 거예요, 우리가. 둘 말고 셋 다 비교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 말? 요거만 적은 겁니다. 교재 기억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이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뜻이구나.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요게 제일 많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시험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많다 이렇게 나와. 어렵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알아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뭐냐면 조기 상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조기 상환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이 돈을 10년 동안 빌렸어요. 그럼 10년 지나면 다 갚아버릴 건데 한 5년쯤 있다가 내가 목돈이 생겼어. 그래서 이자 내기 싫고 하는 은행의 돈을 갚아버렸어. 조기 상환합니다. 조기 상환할 때는 우리가 이자 빼고 원금만 갚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했어요. 아셨죠? 열심히 갚아 나가다 중간에 은행 찾아와서 나 돈 갚을게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자 그런 거 아니고 이자 빼고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그러면 조기 상환 남아있는 저당 잔금 남아있는 잔금 요거로 원금만 말합니다. 아셨죠? 조기 상환할 때의 조기 상환 시 저당 잔금 이거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죠? 그러면 남아있을 때 잔금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는 똑같이 적어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점점 똑같이 적었는데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면 돼. 이렇게. 즉 뭐냐? 조기 상환하면은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작겠죠. 왜 그렇죠?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그 저당 잔금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있나?
이게 교재에는 지금 잘 안 나오나요? 어떻게 보니까 안 보이는데. 보자. 지금, 기역의 B에 있네요. 글자가 좀 애매합니다.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높다.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높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렇게 따로따로 배우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 요걸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적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옆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순서대로 하지 말고 얘 위주로 외웁니다. 얘 위주로. 얘 위주로 뭐냐?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중도 상환시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요것만 외우래, 요것만.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많지만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작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라, 게임이.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잔금은 제일 작다. 됐나요?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 압니다. 제 말이 어리벙벙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곱씹고 여러분이 손가락 짚으면서 일을 해야 돼.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암기하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1년 내내. 그럼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기 상환 시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들을 내는데 얘를 낼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재는 이 두 가지만 내고 있으니까 제가 붙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왼쪽에 348쪽에 왼쪽에 기출에서 몇 가지 작은 글씨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아셨죠?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 두 번째 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요거죠. 생각해야 돼.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이 작다. 됐나요? 생각해 봅니다.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방식의 상환이 더 크다. 틀렸잖아. 원금 균등이 더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어디 보느냐 하면은 우리 넘기셔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 351쪽을 볼게요. 351쪽에 보시면 예제하고 나와 있는데 요게 몇 회인지 볼게요. 32의 재작년 문제입니다. 재작년 문제인데 얘가 정답 지문은 좀 어려워요. 정답 지문이 3번인데 가중 평균 상환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셨죠? 정답 말고 나머지를 설명해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몇 틀린지 봅시다. 1번 원리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감소한다. 자, 볼게요. 요거죠.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이 어떠하죠? 원금이 어떠하죠? 증가. 1번 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은 감소. 틀렸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자, 2번 봅니다.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은 동일하다. 자, 볼게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은 어떠하다? 어떠한다? 감소한다. 이러시면 곤란한데. F장, 열심히 요겁니다. 요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에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죠. 3번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점정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점정식은 장래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차입자 유리하죠. 왜? 갚을 돈이 점점 어떻게 되니까?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우리 요거.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 1번적으로 4번, 3번, 5번은 다음에 설명 안 할 다음에 아셨죠? 이 질문 설명이 좀 애매합니다. 한두 달 여러분 실력이 올라오면 그때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가 얘와 얘를 섞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섞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문 한 2개 내고 요까지 지금 2-3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보편적이에요. 쉽게 낼 때는 여기서 정답을 내고 어렵게 내면 여기서 정답을 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와 요거 2개를 다 알면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별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3번, 5번 같이 못 본 지문이 있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익숙해지고 문제를 다루면 요령이 생겨요. 일단 3번, 5번은 모르겠지만 1번, 2번, 4번이 아닌 건 확실히 알잖아. 여기에서. 그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일반 금융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이자, 금리, 그 다음에 상환 방식, 요거에 대해서 다뤘다, 그죠? 우린 좀 쉬었다가 우리 뭘 할 거냐면은 넘기셔가지고 우리 356쪽이나 이런 쪽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죠.